할머니, 이 옷 디자인부터 바느질까지 직접 하신 거예요? 그럼 내가 다 했지. 32살에 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해 봄 회사 회의실에서 해고 통지서를 받았어요. 10년을 다닌 회사였습니다. 한 번도 지각하지 않았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던 회사였어요. 하지만 구조조정이라는 두 글자 앞에서 제 10년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개인 짐을 담은 박스를 들고 회사를 나왔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지하철에 탄 저를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든 박스가 마치 패배의 증거처럼 느껴졌죠. 고시원에 돌아왔습니다. 1.5평짜리 방. 침대 하나 놓으면 사람 한 명 겨우 누울 공간만 남는 곳이었어요. 10년을 일해서 손에 쥔 게 이게 다였습니다. 통장 잔고 200만 원. 다음 달 월세도 불안한 금액이었죠. 일주일을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라면만 끓여 먹고 채용 공고만 뒤적였어요. 하지만 30이 넘은 경력 단절자를 찾는 곳은 없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고 있었고요. 더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시급이 얼마든 일이 뭐든 상관없었어요. 당장 돈이 필요했습니다. 일자리 앱을 열었어요. 단기 알바 목록을 내리다가 한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요양원 청소 및 자빌 보조. 일당 8만 원. 즉시 출근 가능. 저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 외곽의 한 요양원 앞에 섰어요. 평화의 집 요양원. 녹슨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렸습니다. 3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어요.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창문 몇 개는 금이 가 있었습니다. 건물만 봐도 이곳이 얼마나 열악한 곳인지 알 수 있었죠. 안으로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복도는 어둡고 축축했어요. 벽지는 곳곳이 벗겨져 있었고 형광등은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시설장이 저를 맞았어요. 40대 여자였는데 표정이 무뚝뚝했습니다. 일에 대한 설명은 간단했어요. 복도 닦고 화장실 청소하고 식사 나르고 그게 다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장이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가족이 안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너무 정주지 말라고요. 일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을 줄 여유 같은 건 없었습니다. 당장 월세나 내야 했으니까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닦고 화장실을 청소했어요. 10년간 책상 앞에만 앉아있던 몸이라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는 물집이 잡혔고 무릎은 아팠어요. 점심때가 되자 식사 배식을 도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식당으로 천천히 들어오셨어요. 휠체어를 타신 분도 있었고 지팡이의 의지에 비틀거리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국을 더 달라는 분, 반찬이 짜다는 분, 못 먹겠다는 분. 불평이 쏟아졌지만 저는 묵묵히 식사를 날랐습니다. 제 처지도 별로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후 2시쯤 3층 복도를 청소하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3층은 더 낡아 보였습니다. 형광등도 반쯤 나가 있었고 복도 끝은 어두웠어요. 걸레질을 하면서 복도를 따라 걸어가는데 끝에 문이 하나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다른 방들과 달리 그 문은 유난히 낡아 보였어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문손잡이도 녹슬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은 것처럼요.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다시 두드렸지만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혹시 빈 방인가 싶어서 문손잡이를 천천히 돌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은 깜깜했어요. 커튼이 쳐져 있어서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벽을 더듬어 전등 스위치를 찾았어요. 찰칵. 희미한 불빛이 방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았습니다. 침대 구석에 작은 몸이 웅크리고 있는 걸. 할머니였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침대 모서리에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계셨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잠옷은 얼룩투성이었습니다. 마치 며칠째 아무도 돌보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지 않으셨어요. 그저 무릎만 더 꽉 끌어안고 계셨습니다. 한 걸음 더 가까이 갔을 때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드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었어요. 할머니의 눈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텅 비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뭔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눈빛이었어요. 마치 익사 직전의 사람이 마지막으로 손을 뻗는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너무 지저분했어요. 휴지 조각들이 바닥에 널려 있었고, 물컵은 쓰러져 있었고, 침대 시트는 빨지 않은 지 한참 된 것 같았습니다. 구석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창문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었어요. 이 방은 분명 오랫동안 청소가 안 된 곳이었습니다. 아니, 청소뿐만이 아니었어요. 아무도 이 방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겁니다. 할머니가 나지막이 중얼거리셨습니다. 아무도 안 온다고요. 아무도 자기를 찾지 않는다고요. 다들 자기를 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저는 방 구석에 있던 쓰레기 봉투를 가져와 바닥에 휴지들을 줍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말없이 저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가끔 제 손놀림을 따라 고개를 움직이시는 게 전부였어요. 쓰레기를 치우다가 침대 밑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낡은 공책이었어요. 표지가 너덜너덜한 스케치북이었습니다. 먼지가 잔뜩 쌓여 있었어요. 저는 무심코 그걸 털어내고 펼쳐보았습니다. 할머니의 휴지 조각 드레스를 본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고시원 침대에 누워서도 자꾸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할머니의 손이 휴지 조각을 움직이는 모습, 그 떨리는 손에서 만들어지는 정교한 형태, 그리고 무엇보다 그때 할머니의 눈빛, 치매로 텅 비어있던 눈이 살아나던 그 순간을 저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할머니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시작했어요. 일과 시간 외에도 점심시간, 쉬는 시간마다 3층 끝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시설장이 눈치를 주기 시작했어요. 왜 저 방에만 자꾸 가느냐고요. 일이나 제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대답 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제가 올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침대 구석에만 웅크리고 계셨는데 이제는 제 발소리만 들어도 고개를 드셨어요. 그리고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어느 날은 할머니가 휴지를 더 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화장실에서 휴지를 한 통 가져다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하루 종일 휴지를 찢으셨어요. 저는 일을 하다가도 틈틈이 방에 들러서 지켜봤습니다. 할머니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형태들, 재킷, 블라우스, 스커트, 코트, 모두 휴지 조각으로 만든 것들이었지만 그 완성도가 놀라웠어요. 비율이 정확했고 디테일이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여쭤봤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배우셨냐고요?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리셨어요. 그러다가 중얼거리셨습니다. 배운 게 아니라고요. 원래 알았다고요. 손이 기억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묘하게 가슴에 와닿았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출근길이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갑자기 제 재킷이 찢어졌습니다. 문에 걸려서 어깨 부분이 쫙 찢어진 거예요.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 재킷은 제가 가진 유일한 겉옷이었거든요. 회사 다닐 때 산 거였는데 이제 그마저 망가진 겁니다. 요양원에 도착해서도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찢어진 재킷을 벗어서 사물함에 넣어두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평소처럼 할머니 방으로 갔어요. 죽을 가져다 드리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가 제 옷을 보시더니 물으셨어요. 오늘은 왜 저 옷을 안 입고 왔냐고요. 겉옷 말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제 옷을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치매가 있으신데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찢어졌다고요. 아침에 지하철에서 문에 걸려서 찢어졌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지만 사물함으로 가서 재킷을 가져왔어요. 찢어진 부분이 꽤 컸습니다. 어깨에서 팔까지 10cm는 되어 보였어요. 할머니가 재킷을 받아드시더니 찢어진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달라졌어요. 평소에 흐릿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날카롭고 집중된 눈빛이었어요. 할머니가 중얼거리셨습니다. 고칠 수 있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늘도 실도 없는데 어떻게 고치시냐고요. 그냥 새로 사야 한다고 했어요. 돈이 없지만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제 말을 듣지 않으셨어요. 그냥 찢어진 부분을 계속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할머니가 찢어진 천 조각들을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정리하기 시작하셨어요. 한 올 한 올 실을 골라내시고 천의 결을 맞추시고 방향을 조정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찢어진 부분을 특이한 방식으로 접으셨어요. 마치 종이 접기처럼요. 찢어진 선을 따라 천을 안쪽으로 접어 넣으시더니 그 위에 다른 부분을 덧대셨습니다. 놀라웠어요. 바늘도 실도 없이 오직 손으로만 천을 다루시는데 찢어진 부분이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원래부터 그런 디자인이었던 것처럼요. 할머니는 30분 넘게 재킷과 씨름하셨어요. 손이 떨리셨지만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맺혔고 숨소리가 거칠어졌지만 계속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할머니가 재킷을 제게 내미셨습니다. 저는 재킷을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찢어진 부분이 사라져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이 완전히 다른 디자인으로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가 찢어진 천을 접고 꼬아서 마치 장식처럼 만드셨던 겁니다. 어깨에서 팔로 이어지는 라인이 독특한 주름 디자인으로 변해 있었어요. 오히려 원래보다 더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바늘도 실도 없이 오직 손으로만 이런 걸 해내시다니. 이건 그냥 재능이 아니었어요. 천재였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올려다보시며 물으셨어요. 괜찮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은 정도가 아니었어요. 완벽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고시원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어요. 할머니가 고쳐주신 재킷을 입고 이리저리 돌아봤습니다. 정말 달라 보였어요. 싸구려 기성복이었던 재킷이 마치 디자이너 브랜드 제품처럼 보였습니다. 어깨 라인의 독특한 주름 때문에 실루엣이 살아났고 전체적인 느낌이 고급스러워졌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다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정소희, 디자이너, 패션. 이번에는 검색어를 더 구체적으로 바꿔봤어요. 1970년대 디자이너, 1980년대 한국 패션, 실종된 디자이너. 여러 조합으로 검색했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할머니는 분명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렇게 천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그냥 아무나는 아니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저는 할머니께 더 많은 걸 여쭤보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옷을 만드셨냐고요? 어디서 일하셨냐고요? 무슨 옷을 만드셨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대답하셨지만 말씀이 끊어졌어요. 치매 때문이었습니다. 기억이 파편처럼 흩어져 있었거든요. 아틀리에가 있었다고 하셨어요. 명동에. 아니, 청담동이었나? 사람들이 많이 왔다고요. 옷을 입으러. 아니, 옷을 사러. 기억이 안 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셨어요. 아들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아들이 데려다 줄 거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 어두운 곳에서. 그런데 왜 안 오냐고요? 왜 자기를 버렸냐고 울으셨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안아드렸어요. 작고 야윈 몸이었습니다. 마치 새끼 새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할머니를 여기 두면 안 되겠다고요. 일주일 뒤 저는 시설장을 찾아갔습니다. 3층 끝방의 정소희 할머니를
제가 모시고 나가도 되겠냐고 물었어요. 시설장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뭐라고요? 정신 나갔냐고 했어요. 가족도 아닌데 왜 남의 노인을 데려가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방치되어 있다고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제가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시설장이 비웃었어요. 젊은 애가 무슨 배짱으로 치매 노인을 모시겠다는 거냐고요.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냐고 했습니다. 저도 알았습니다. 무모한 결정이라는 걸요. 저도 먹고 살기 힘든 형편인데 할머니까지 모신다는 건 미친 짓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에게는 뭔가 특별한 재능이 있었어요. 그 재능이 이대로 사라지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저를 보며 간절하게 손을 뻗던 그 눈빛을요. 시설장은 결국 허락했습니다. 어차피 요양비도 밀려 있고 가족도 연락이 안 된다고 했어요.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대신 나중에 문제 생기면 모른다고요. 저는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할머니 방으로 갔어요. 할머니는 평소처럼 침대 구석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저랑 같이 가시겠어요? 제 집으로요. 작은 곳이지만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요. 할머니가 저를 올려다보셨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짐을 챙겼습니다. 별로 없었어요. 옷 몇 벌, 낡은 스케치북, 그게 전부였습니다. 할머니를 부축해서 요양원을 나왔어요. 할머니는 오랜만에 바깥 공기를 마시시는 듯 깊게 숨을 들이쉬셨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고시원까지는 30분 거리였어요. 차 안에서 할머니가 창밖을 보셨습니다. 지나가는 거리, 건물들, 사람들. 할머니의 눈이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고시원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주 아줌마가 깜짝 놀랐어요. 노인을 데려왔다고요? 여긴 2인 거주 금지라고요. 저는 사정했습니다. 잠깐만이라고요. 다른 곳 알아볼 때까지만이라고 했습니다. 건물주는 한숨을 쉬더니 일주일만 봐주겠다고 했어요. 그 이상은 안 된다고요. 저는 고개를 숙여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1.5평짜리 방에 할머니를 모셨어요. 너무 좁았습니다. 침대 하나에 사람 둘이 들어가니 꼼짝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할머니는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침대에 앉아 방 안을 둘러보셨어요. 저는 편의점에 가서 김밥과 우유를 사왔습니다. 할머니께 드렸어요. 할머니가 천천히 드셨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우시냐고요? 밥이 맛없냐고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고맙다고 하셨어요. 정말 고맙다고요. 오랜만에 따뜻한 밥을 먹는다고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저도 눈물이 났어요. 우리는 둘 다 세상에 버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32살 백수와 73 치매 노인. 아무도 원하지 않는 존재들이었죠. 하지만 그날 밤 1.5평짜리 좁은 방에서 저희는 처음으로 외롭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어요. 이 할머니가 40년 전 사라진 전설의 디자이너라는 걸, 그리고 할머니를 찾는 사람들이 곧 나타날 거라는 걸. 할머니와 함께 사는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좁은 고시원 방에 둘이서 지내는 건 쉽지 않았어요. 침대 하나에 두 사람이 누우면 서로 부딪혔고 옷을 갈아입으려면 한 사람이 복도로 나가야 했습니다. 화장실도 공용이라 할머니를 부축해서 복도 끝까지 가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지 않으셨어요. 식사도 제가 차려드리면 혼자 잘 드셨고 화장실도 제가 부축만 해드리면 스스로 하셨습니다. 치매가 있으셨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하신 분이었어요. 다만 기억이 문제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여기가 어디냐고 물으셨어요. 저녁에 또 물으셨습니다. 같은 질문을 하루에 10번도 넘게 하셨죠.
저는 그때마다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여기는 명준이 집이라고요. 할머니는 이제 저랑 같이 산다고 했어요. 그러면 할머니는 잠시 멍하니 계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건물주가 올라왔어요. 더는 못 봐준다고 했습니다. 노인 때문에 다른 세입자들이 불편해한다고요. 당장 나가라고 했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사정했습니다. 일주일만 더 달라고요. 다른 곳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같이 들어갈 집을 구할 돈이 없었거든요. 건물주는 한숨을 쉬더니 3일만 더 봐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상은 절대 안 된다고요. 저는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앉아 통장 잔고를 확인했어요. 80만 원. 월세 50만 원을 내면 3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보증금은 엄두도 못 냈어요. 할머니가 제 옆에 앉아 계셨습니다. 제 얼굴을 물끄러미 보시더니 물으셨어요. 걱정이 많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돈이 없다고요. 집도 없다고요. 이러다가 할머니랑 같이 길바닥에 나앉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한참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옷을 만들면 되지 않겠냐고요.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옷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옷을 만들어서 팔면 된다고요. 예전에 그랬다고 하셨습니다. 옷을 만들어서 팔았다고요. 저는 난감했습니다. 옷을 만들려면 재봉틀도 있어야 하고 천도 사야 하고 돈이 많이 드는데요. 우리한테는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바늘과 실만 있으면 된다고요. 천은 헌 옷을 고쳤으면 된다고 하셨어요.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도 없었어요. 다음 날 저는 다이소에 가서 바늘과 실을 샀습니다. 5,000원짜리 세트였어요. 그리고 집에 있던 안 입는 옷들을 꺼냈습니다. 청바지, 티셔츠, 후드, 다 낡고 구멍 난 것들이었어요. 할머니께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옷들을 하나하나 펼쳐보셨어요. 천을 만지시고 결을 확인하시고 상태를 살피셨습니다. 그 손놀림이 전문가 같았어요. 그러더니 작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봤어요. 할머니가 낡은 청바지를 가위로 자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손이 떨리셨지만 선은 정확했어요. 군더더기 없이 필요한 부분만 잘라내셨죠. 그리고는 티셔츠의 천을 떼어내서 청바지에 덧댔습니다. 바늘로 한 땀 한 땀 꿰매셨어요. 손이 많이 떨리셔서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할머니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할머니가 완성품을 제게 내미셨어요.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낡은 청바지가 완전히 다른 물건으로 변해 있었어요. 가방이었습니다. 크로스백 같은 거였는데 청바지에 질긴 천과 티셔츠에 부드러운 천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디자인이 독특했습니다. 투박하면서도 세련됐어요. 요즘 유행하는 빈티지 스타일 같았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어봤어요. 튼튼했습니다. 마감도 깔끔했어요. 시중에 파는 것보다 나아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어떠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대단하다고요. 이걸 팔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날 그 가방을 들고 홍대 프리마켓에 갔습니다. 주말마다 홍대 거리에서는 프리마켓이 열렸어요. 누구나 물건을 가져와서 팔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리값도 싸서 10,000원이면 하루 종일 자리를 쓸 수 있었어요. 저는 작은 돗자리를 펴고 가방을 올려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 보고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저는 초조했습니다. 이러다가 하나도 못 팔면 어쩌나 싶었어요. 그때 한 여자가 멈춰 섰습니다.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머리를 노랗게 염색했고 피어싱을 여러 개 하고 있었습니다. 옷차림도 독특했어요.
여자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이리저리 돌려보더니 물었어요. 이거 직접 만든 거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만드신 거라고 했어요. 여자가 신기하다는 듯 가방을 살폈습니다. 바느질 하나하나를 자세히 보더니 감탄했어요. 퀄리티가 장난 아니라고요. 이거 진짜 수작업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바늘로 한 땀 한 땀 꿰매신 거라고 했습니다. 여자가 물었어요. 얼마냐고요? 저는 가격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황해서 아무렇게나 말했어요. 5만 원이라고요. 여자가 웃었습니다. 너무 싸다고요. 이 퀄리티면 10만 원은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지갑을 꺼내 10만 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돈을 받았어요. 여자가 가방을 들고 가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인스타그램 하냐고요. 이거 올려도 되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 여자가 가방을 들고 사라지는 모습을 멍하니 지켜봤어요. 10만 원. 손에 든 돈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고시원으로 돌아갔어요. 할머니께 돈을 보여드렸습니다. 팔렸다고요. 10만 원에 팔렸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놀라셨습니다. 그러더니 웃으셨어요. 오랜만에 보는 환한 미소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할머니께 부탁드렸어요. 가방을 더 만들어 주실 수 있냐고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다음 일주일 동안 할머니는 가방을 5개 더 만드셨어요. 저는 다시 프리마켓에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금방 팔렸어요. 지난주에 가방을 산 여자가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반응이 좋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여자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가방을 샀어요. 5개 전부 팔렸습니다. 50만 원이 생겼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요양원에서 한 달 일한 것보다 많은 돈을 번 거였어요. 건물주에게 월세를 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만 더 봐달라고 사정했어요.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고요. 건물주가 반신반의하면서도 허락했습니다. 저는 요양원을 그만뒀어요. 이제 할머니와 함께 가방을 만드는 일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하루에 1~2개씩 가방을 만드셨어요. 저는 주말마다 프리마켓에 나가서 팔았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약까지 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벌었습니다. 저는 드디어 보증금을 모을 수 있었어요.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고시원보다 조금 넓은 곳이었지만 부엌도 있고 화장실도 있었어요. 할머니와 이사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바늘과 실, 할머니의 낡은 스케치북. 그게 전부였습니다. 새 집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가 방 안을 둘러보셨어요. 그러더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고맙다고 하셨어요. 정말 고맙다고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했어요.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요양원에서 하루 8만 원 받으며 허리 굽히고 살았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할머니의 옷을 개키다가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목에 걸린 가느다란 목걸이였어요. 금빛 목걸이였는데 너무 가늘어서 잘 안 보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걸 본 적이 없었어요. 가까이 보니 펜던트가 달려 있었습니다. 작은 금속판이었어요. 거기에 뭔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봤어요. 이니셜이었습니다. S, H, 그리고 그 밑에 작은 글씨로 뭔가 더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틀리에 소이.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틀리에. 그건 디자이너의 작업실을 뜻하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소이. 할머니의 이름이 정소희였습니다. 저는 급히 핸드폰을 꺼냈어요.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아틀리에 소희, 정소의 디자이너. 엔터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검색 결과를 보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검색 결과가 하나둘씩 뜨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링크는 오래된 신문 기사였어요.
1985년 기사였습니다. 한국 패션계의 별 정소의 디자이너 실종.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기사를 클릭했어요. 화면에 흑백 사진이 떴습니다. 젊은 여자의 사진이었어요.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어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할머니였습니다. 40년 전의 할머니였어요.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1985년 3월 명동의 유명 디자이너 정소희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했어요. 당시 35세였던 정소희는 한국 패션계에 떠오르는 별이었습니다. 명동의 아틀리에를 운영하며 상류층 고객들을 상대로 맞춤 의상을 제작했다고 했어요. 그의 옷은 예술 작품 같았다고 했습니다. 한 벌 한 벌이 독창적이었고 입는 사람의 개성을 살려주는 디자인으로 유명했어요. 재벌가 부인들, 유명 배우들이 그의 옷을 입으려고 줄을 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1985년 3월 어느 날 정소희는 돌연 사라졌어요. 아틀리에는 문을 닫았고 예약된 고객들에게 연락도 없이 잠적했습니다. 경찰이 수사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다고 했어요. 몇 달 뒤 정소희의 아들이 실종 신고를 취소했습니다. 어머니가 해외로 이주했다고 주장했다고 해요. 그렇게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패션계에서는 소문이 무성했다고 했어요. 어떤 이들은 정소희가 큰 빚을 지고 도망갔다고 했고 어떤 이들은 사기를 당해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했습니다. 진실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렇게 정소희라는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기사를 읽고 또 읽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지금 제 옆에서 주무시는 할머니, 좁은 원룸에서 바늘과 실로 가방을 만드시는 그 할머니가 40년 전 한국 패션계의 전설이었던 겁니다. 저는 다른 검색 결과들도 찾아봤어요. 패션 잡지 기사가 있었습니다. 1980년대 한국 패션사를 다룬 글이었는데 거기에 정소희에 대한 짧은 언급이 있었어요. 아틀리에 소희의 정소희는 프랑스 유학파 디자이너로 한국적 미와 서양적 기법을 결합한 독창적 디자인으로 명성을 날렸다. 그러나 1985년 갑작스러운 실종으로 그의 재능은 꽃을 피우지 못한 채 사라졌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좁은 방 한 구석에서 주무시는 할머니, 낡은 이불을 덮고 작은 몸을 웅크리고 계신 모습, 치매로 매일 아침 여기가 어디냐고 물으시는 할머니, 이분이 40년 전 수많은 사람들의 꿈을 만들어주신 디자이너였습니다. 그런데 왜 요양원 구석에 버려져 계셨던 걸까요? 왜 아무도 찾지 않았던 걸까요?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밤새 검색을 계속했어요. 정소희에 대한 정보를 더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많지 않았어요. 1985년 이후로는 기록이 거의 없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지워진 사람처럼요. 단 하나 의미심장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1986년 기사였어요. 경제면의 작은 기사였습니다. 명동 아틀리에 소희 건물, HS 패션그룹의 매각. 기사는 짧았습니다. 정소희가 운영하던 아틀리에 건물이 HS 패션그룹이라는 회사에 헐값에 팔렸다고 했어요. 당시 건물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다고 했습니다. HS 패션그룹. 저는 그 이름을 검색했어요. 대한민국 3대 패션 그룹 중 하나였습니다. 1970년대에 설립되어 지금은 수천억 대 기업으로 성장한 곳이었어요. 명품 브랜드들을 수입하고 자체 브랜드도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장 이름을 봤을 때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정한수, 성이 같았어요. 정소희와 같은 정씨였습니다. 저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정한수의 프로필을 찾았어요. 1950년생, 올해 76세, HS 패션그룹 창립자이자 회장, 가족관계를 봤습니다. 어머니 이름이 나와 있었어요. 정소희.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할머니의 아들이었습니다.
기사에 나왔던 그 아들. 어머니의 실종 신고를 취하고 해외로 이주했다고 거짓말했던 사람. 그리고 어머니의 아틀리에를 헐값에 사들여 자기 사업을 키운 사람. 저는 모든 게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왜 요양원에 버려져 있었는지, 왜 아무도 찾지 않았는지, 왜 40년 동안 세상에서 지워져 있었는지. 아들이었습니다. 친아들이 어머니를 버린 거였어요.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어떻게 자식이 어머니를 저렇게 버릴 수 있습니까? 요양원 구석에 처박아 놓고 면회 한 번 안 오고 존재 자체를 지워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새벽 4시였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다시 봤어요. 평화롭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가끔 작은 신음소리를 내시면서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을 되찾아드려야겠다고요. 40년 전 빼앗긴 명예를 되찾아드려야 한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할머니께 아침을 차려드렸습니다. 죽과 반찬 몇 가지. 할머니는 천천히 드셨어요. 식사를 마치신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예전에 명동에서 일하셨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갸웃거리셨습니다. 그러다가 중얼거리셨어요. 명동. 아틀리에. 있었어. 내 가게. 저는 계속 여쭤봤습니다. 아들 있으세요? 할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아들. 한수. 어디 갔어? 왜 안 와? 할머니가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요.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고요. 아들이 데리러 올 거라고 했는데 왜 안 오냐고 울었어요. 저는 할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제가 있다고요. 제가 할머니를 지켜드린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제 품에서 한참을 우셨어요. 그날부터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할머니의 작품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했어요. 프리마켓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아틀리에 소희라는 이름으로요. 할머니가 만드신 가방들을 사진으로 찍어 올렸어요. 그리고 설명을 달았습니다. 73세 할머니가 바늘과 실로 한 땀 한 땀 만든 작품이라고요.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사람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대단하다고요. 감동적이라고요. 어디서 살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팔로워가 1000명이 넘었어요. 주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하루 종일 바늘을 잡으셨어요.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는 것처럼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팔로워가 10,000명이 넘었어요. 어떤 패션 블로거가 할머니의 가방을 소개했는데 그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 패션 잡지에서 연락이 왔어요.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할머니를 세상에 드러내는 게 맞을까요? 혹시 위험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을 보고 결심했습니다. 할머니는 옷을 만들 때만큼은 살아계셨어요. 치매로 흐릿한 눈이 빛났고 손이 멈추지 않았고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게 할머니의 삶이었던 겁니다. 빼앗긴 삶이었어요. 저는 인터뷰를 수락했습니다. 일주일 뒤 기자가 찾아왔어요. 할머니와 저는 좁은 원룸에서 기자를 맞았습니다. 기자는 젊은 여자였는데 할머니를 보자마자 감탄했어요. 사진을 찍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는 중간중간 기억이 끊겼지만 옷 이야기만큼은 또렷하게 하셨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예전에도 디자이너셨냐고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빼앗겼다고 하셨어요. 다 빼앗겼다고요. 기자가 무엇을 빼앗겼냐고 물었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사가 나갔습니다. 73세 치매 할머니 바늘로 되살린 패션 인생. 기사는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SNS에서 퍼지기 시작했고 다른 언론사들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할머니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았어요. 그리고 사흘 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뒤에는 또 다른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남자가 물었습니다. 정소의 여사님이 여기 계십니까?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검은 정장의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HS 패션그룹 법무팀장이라고 했어요. 저는 명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자를 노려봤어요. 남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정소의 여사님이 계시냐고요? 정한수 회장님의 어머니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발로 문을 막았어요. 그러면서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법원 문서라고 했어요. 정소의 여사의 친권자인 정한수 회장이 어머니를 모시고 가겠다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소리쳤어요. 남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소의 여사는 중증 치매 환자라고요. 법적으로 보호자의 동의 없이 타인이 모시고 있는 건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자가 계속 말했어요. 회장님께서 어머니를 찾고 계셨다고요. 기사를 보고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치료와 요양을 받으실 수 있게 모시고 가겠다고 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아들이 40년 동안 어머니를 버려뒀다는 걸요. 요양원 구석에 처박아 놓고 한 번도 찾지 않았다는 걸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안 된다고요. 할머니는 여기서 저랑 행복하게 지내신다고요.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행복하다고요? 이 좁은 방에서요?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으시면서요? 저는 대꾸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할머니께 제대로 된 치료를 해드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약도 제때 못 드리고 있었어요. 남자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막으려 했지만 뒤에 있던 남자들이 저를 붙잡았어요. 할머니가 방 안쪽에 앉아 계셨습니다. 바늘을 들고 가방을 만들고 계셨어요. 남자가 할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자기는 한수가 보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드셨습니다. 한수. 그 이름을 듣자 할머니의 눈빛이 변했어요. 아들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아들이 왔냐고요. 남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은 바쁘셔서 직접 못 오신다고요. 대신 어머니를 모시러 왔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울기 시작하셨어요. 왜 안 오냐고요. 왜 자기를 버렸냐고 울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남자들이 할머니를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저는 뿌리치고 할머니께 달려가려 했지만 붙잡혔어요. 할머니가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명준아라고 부르셨어요.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세요. 저랑 여기 있어요. 하지만 남자들은 할머니를 끌고 나갔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졌어요. 무릎이 풀렸습니다. 문 앞에 서류 봉투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울지도 못하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할머니가 만들던 가방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바늘에는 실이 깨어진 채였습니다. 할머니의 낡은 스케치북이 침대 옆에 놓여 있었어요. 저는 스케치북을 집어들었습니다. 펼쳤어요. 할머니가 그리신 디자인들, 드레스, 재킷, 코트,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예술이었습니다. 그리다가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이상한 그림이 있었어요. 옷 디자인이 아니었습니다. 건물 같았어요. 3층짜리 건물 스케치였습니다. 그 밑에 할머니의 떨리는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어요. 내 아틀리에, 명동 123-45, 한수가 빼앗아 갔다.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증거였어요. 할머니가 남기신 증거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주소를 검색했어요. 명동 123-45. 지도가 떴습니다. 현재는 HS 패션그룹 본사 건물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저는 더 검색했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어요.
공공정보라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984년까지는 정소의 명의였습니다. 그런데 1986년에 HS 패션 그룹으로 소유권이 넘어가 있었어요. 거래 금액을 봤습니다. 당시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의 재산을 빼앗은 거였습니다. 어머니를 어딘가에 가두고 재산을 가로챈 거예요. 저는 더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HS 패션 그룹의 초기 제품 라인을 찾아봤어요. 1986년부터 1990년까지 출시된 옷들의 사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스케치북과 비교했어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똑같았어요. 할머니가 그리신 디자인들이 HS 패션 그룹의 제품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물론 이름은 달랐어요. 디자이너 이름도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었고요. 하지만 디자인은 똑같았습니다. 선 하나하나, 주름 하나하나가 일치했어요. 아들이 어머니의 디자인을 훔쳐서 자기 회사를 키운 거였습니다. 저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스케치북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당시 제품 사진들도 수집했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도 저장했어요. 그리고 할머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들이 남긴 명함에는 HS 패션그룹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그곳으로 갔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고층 빌딩이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경비원이 막아섰습니다. 어디 가시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정소의 여사를 만나러 왔다고요. 경비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면회 명단에 없다고요. 돌아가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여기 계시냐고요. 경비원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가라고만 했습니다. 저는 로비에서 버텼습니다. 몇 시간을 서 있었어요. 오후가 되자 경비원들이 저를 끌어냈습니다. 저는 다음날 또 갔습니다. 그 다음날도 갔어요. 일주일을 그렇게 버텼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만날 수 없었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 법무팀장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저를 막았던 그 남자였어요. 남자가 경고했습니다. 계속 이러면 불법 침입으로 고소하겠다고요. 정소의 여사는 현재 최고급 요양시설에서 치료받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방해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할머니를 만나게 해달라고요. 남자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신은 법적으로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라고요. 면회 권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할머니와 아무 관계도 없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냥 남이었어요. 저는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방이었어요. 할머니의 체온이 사라진 방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할머니의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디자인들을 봤어요. 할머니가 한 땀 한 땀 그리신 그림들, 그 안에 담긴 꿈과 열정,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폈을 때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거기에는 편지가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의 떨리는 글씨였습니다. 치매로 인해 글씨가 삐뚤삐뚤했지만 읽을 수는 있었어요. 명준아, 혹시 내가 없어지면 이걸 읽어줘. 나는 옛날에 옷을 만드는 사람이었어. 사람들이 좋아하는 옷을 만들었지. 그게 내 꿈이었어. 그런데 아들이 다 빼앗아 갔어. 내 가게도, 내 그림도, 내 이름도. 나를 어두운 방에 가뒀어. 나는 거기서 오래 있었어. 너무 오래. 기억이 사라졌어. 내가 누군지도 모르게 됐어. 그런데 내가 왔어. 내가 날 꺼내줬어. 내 덕분에 나는 다시 옷을 만들 수 있었어. 손이 기억했어. 고마워. 만약 내가 다시 빼앗긴다면 부탁이 있어. 내 이름을 찾아줘. 내가 만든 것들을 세상에 알려줘. 나는 도둑이 아니었어. 나는 만드는 사람이었어. 그걸 증명해줘. 명준아, 고마워. 내가 내 마지막 희망이었어. 편지 밑에 할머니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정소희. 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할머니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자기가 다시 빼앗길 거라는 걸요. 그래서 미리 편지를 남기신 거였어요. 저는 울면서 다짐했습니다. 할머니, 꼭 해드리겠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을 되찾아드리겠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어요. 이제 이걸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처음 인터뷰했던 그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다음 날 저는 기자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만나 모든 증거를 보여줬어요. 스케치북, 건물 등기부등본, 제품 비교 사진, 할머니의 편지. 기자는 점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대형 스캔들이라고 했어요. 재벌 2세가 치매 걸린 어머니를 가두고 재산과 디자인을 도용한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HS 패션그룹은 강력한 회사라고요. 법무팀이 막강하다고 했어요. 함부로 기사를 쓰면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떤 증거요? 기자가 대답했습니다. 정소의 여사의 직접 증언이라고요. 할머니가 직접 말씀하시는 영상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난감했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어딘가에 갇혀 계셨어요. 제가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어요. 할머니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어떻게든 찾아서 만나겠습니다. 6장 어둠 속의 어머니. 저는 일주일 동안 HS 패션그룹 건물을 관찰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건물 주변을 맴돌았어요. 직원들이 출근하는 시간, 경비 교대 시간, 배송 차량이 드나드는 시간을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건물 뒤편에 지하 주차장 입구가 있었습니다. 새벽 6시쯤이면 청소 용역 직원들이 그곳으로 들어갔어요. 경비 검색이 느슨했습니다. 저는 중고 물품 거래 앱에서 청소업체 유니폼을 샀습니다. 10,000원짜리 헌옷이었어요. 일주일 뒤 새벽 저는 그 유니폼을 입고 건물 앞에 섰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새벽 6시 청소 직원들이 하나둘씩 도착했어요. 저는 그들 사이에 섞였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경비원이 힐끗 봤지만 별말 없이 지나쳤어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직원들을 따라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청소도구함이 있는 지하 1층으로 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몰래 다른 버튼을 눌렀습니다. 최상층 20층이었어요. 직원들이 내렸을 때 저는 그대로 엘리베이터에 남았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20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화려한 대리석, 바닥, 고급스러운 조명. 회장실이 있는 층 같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복도로 나갔습니다. 한 직원이 지나갔어요. 저를 보더니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청소 직원이 왜 여기 있냐는 표정이었죠. 저는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걸었습니다. 복도 끝에 큰 문이 있었어요. 회장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을 지나쳐 계속 걸었습니다. 복도가 꺾이는 곳에 또 다른 공간이 있었어요. 작은 문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회의실, 창고, 휴게실. 할머니는 없었어요. 마지막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은 계단이었어요. 위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었습니다. 21층이 있었던 겁니다. 엘리베이터로는 갈 수 없는 숨겨진 층이었어요. 저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1층 문을 열었어요. 좁은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일반 사무실과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마치 병원 같았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었어요. 방문마다 번호가 붙어 있었습니다. 2101호, 2102호, 2103호. 저는 하나씩 문을 열어봤습니다. 빈방, 빈방, 빈방. 2105호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중얼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이 보였어요. 병실 같았습니다. 하얀 벽, 침대 하나, 작은 창문. 그리고 침대 구석에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할머니.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할머니는 예전처럼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계셨어요. 고개를 떨구고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제가 불렀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드셨어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완전히 텅 비어 있었어요. 예전에 요양원에서 처음 봤을 때보다 더 심했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것 같았어요. 할머니, 저예요. 명준이요. 할머니는 저를 보셨지만 알아보지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저 기억 안 나세요? 명준이요. 같이 살았잖아요.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누구세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할머니, 저예요. 원룸에서 같이 살았잖아요. 가방 만들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기억 안 나요.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저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의 몸이 너무 말라 있었어요. 일주일 만에 이렇게 야위실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때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바늘도 실도 천도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손을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창문 밖을 봤습니다. 철창이 쳐져 있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기는 치료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가두는 곳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누구도 만나지 못하게 가둬놓은 곳이었어요. 저는 할머니를 일으켰습니다. 할머니, 저랑 같이 가요. 여기서 나가요. 할머니가 저를 올려다보셨습니다. 나갈 수 있어요? 네, 나갈 수 있어요. 저랑 같이 가요. 저는 할머니를 부축해서 문 쪽으로 갔습니다. 복도로 나왔어요.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남자가 나왔습니다.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고급 양복을 입고 머리는 백발이었습니다. 남자가 저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신 누구요? 여기서 뭐 하는 거요? 저는 알았습니다. 저 남자가 정한수 회장이라는 걸. 저는 할머니를 더 꽉 붙잡았습니다. 정한수 회장이 다가왔어요. 그러다가 할머니를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를 어디 데려가려는 거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모실 겁니다. 회장이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뭔데? 저는 대꾸했습니다. 할머니를 진심으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진심?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당신은 돈 때문에 접근한 거잖아. 어머니 이름 이용해서 돈 벌려고.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제가 할머니 이름을 이용했다고요? 40년 동안 어머니를 가둬놓고 재산 빼앗은 사람이 할 말입니까?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뭐라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아틀리에를 빼앗았잖아요. 할머니의 디자인을 훔쳐서 당신 회사 키웠잖아요. 그리고 할머니를 요양원에 버렸잖아요. 회장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증거라도 있어?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할머니의 스케치북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HS 패션그룹의 초기 제품들과 비교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할머니가 그리신 디자인과 당신 회사 제품이 똑같습니다. 회장이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어요. 저는 피했습니다. 소용없습니다. 이미 다 백업해뒀어요. 그리고 기자한테도 넘겼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이 새끼가. 회장이 저를 밀쳤어요. 저는 뒤로 비틀거렸지만 할머니는 놓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저와 회장을 번갈아 보셨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한수야. 회장이 멈췄습니다.
할머니가 아들을 똑바로 보고 계셨어요. 한수야, 넌.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넌 내 아들이었어. 내가 낳아서 키운 아들이었어. 회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머니의 눈을 보지 않으려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밤새 일해서 널 키웠어. 옷을 만들어서 팔아서 내 학비 냈어. 내가 원하는 거 다 사줬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런데 넌 날 버렸어. 내 가게 빼앗고 내 그림 훔치고 날 어두운 데 가뒀어.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미쳤으니까 그랬어. 치매 걸려서 정신이 이상해지셨잖아.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나는 미치지 않았어. 넌 내가 미쳤다고 말했지만 나는 알았어. 내가 뭘 하는지 다 알았어. 할머니가 한 걸음 앞으로 나오셨어요. 넌 내가 늙고 약해지길 기다렸어. 그리고 내가 병들자 모든 걸 빼앗았지. 회장이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어머니야. 너를 사랑했어. 그런데 넌 날 죽은 사람처럼 만들었어. 회장의 눈에도 눈물이 고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경비를 불렀어요. 경비들이 올라왔습니다. 회장이 지시했어요. 저 남자 내쫓으라고요. 불법 침입이라고 했습니다. 경비들이 저를 붙잡았어요. 저는 버둥거렸습니다. 할머니를 놓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힘으로는 당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와 제 손이 떨어졌어요.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명준아. 저도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경비들이 저를 끌고 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할머니가 복도에 서 계셨습니다. 혼자서요. 회장은 이미 돌아서 가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그 뒷모습을 보며 중얼거리셨습니다.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어요. 미안해. 할머니가 저한테 사과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끌려 내려갔습니다. 1층 로비까지 내려와서 밖으로 내쳐졌어요. 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경비들이 경고했어요. 다시 오면 경찰 부른다고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를 구하지 못했어요. 저는 실패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기자였어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기자가 말했어요. 증거를 다 검토했다고요. 충분히 기사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고 했어요. 정소의 여사의 직접 증언 영상이라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찍었다고요. 기자가 놀랐어요. 언제요? 방금이요. 회장과 할머니가 대화하는 장면을요. 저는 사실 몰래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으로요. 할머니가 아들에게 하신 말씀, 회장이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 모두 녹화되어 있었어요. 기자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당장 보내달라고요. 저는 영상을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어요. 기사 내주세요. 제발이요. 할머니를 구해주세요. 기자가 대답했습니다. 내일 일면에 실립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저는 편의점 앞에서 신문이 배달되기를 기다렸습니다. 트럭이 도착했어요. 신문 뭉치들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신문을 펼쳤어요. 일면이었습니다. HS 패션 정한수 회장, 치매 어머니 감금하고 재산 디자인 탈취. 큰 활자로 제목이 박혀 있었어요. 그 밑에 할머니의 옛날 사진과 현재 사진이 나란히 실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당당한 모습과 요양원 구석에 웅크린 모습이 대비되어 있었어요. 기사는 3면 전체를 할애했습니다. 할머니의 생애, 아틀리에의 영광, 1985년의 실종, 그리고 40년 만의 재발견. 모든 게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스케치북과 제품 비교 사진도 실렸습니다. 할머니가 그리신 디자인과 HS 패션 그룹의 제품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었어요. 누가 봐도 같은 디자인이었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 자료도 있었어요. 정소의 명의에서 HS 패션 그룹으로 헐값에 넘어간 내역이 명확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제 제가 녹화한 영상에 스틸컷이 실려 있었어요. 할머니가 아들을 보며 눈물 흘리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기사 마지막에는 할머니의 편지 내용도 실려 있었어요. 나는 도둑이 아니었어. 나는 만드는 사람이었어. 저는 신문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해냈습니다. 드디어 세상에 알렸습니다. 편의점 주인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신문을 안고 우는 사람이 이상했겠죠.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신문을 열어부사서 원룸으로 달려갔어요.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기자, 방송국, 변호사, 시민단체. 연락이 쏟아졌어요. 모두가 할머니 이야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오전 10시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가 정소의 디자이너였어요.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댓글이 폭발했어요. 재벌이 치매 걸린 어머니를 가두고 재산을 빼앗았다는 사실에 모두가 공분했습니다. HS 패션그룹 본사 앞에는 시위대가 모였어요. 불매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오후 2시 HS 패션그룹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정소의 여사는 현재 최고의 의료진으로부터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일부 언론의 왜곡 보도에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즉시 반박 자료를 올렸습니다. 제가 본 21층 감금실의 모습을 증언했어요. 사람들은 회사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검찰이 움직였습니다. HS 패션그룹에 압수수색이 들어갔어요. 본사와 정한수 회장의 집이 모두 수색당했습니다. 저는 뉴스로 그 장면을 봤어요. 검찰 수사관들이 박스를 들고 나오는 모습, 정한수 회장이 고개를 숙인 채 차에 타는 모습, 복수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느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검찰은 정소의 할머니를 보호 조치했습니다. 21층 감금실에서 나와 제대로 된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했어요. 저는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검찰에서 허락했어요. 병원으로 갔습니다. 깨끗하고 밝은 병원이었어요. 21층의 어두운 감금실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간호사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할머니 방 앞에 섰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창가 쪽을 보고 계셨습니다. 햇빛이 들어오는 창문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고개를 돌리셨어요. 그리고 저를 보시더니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명준아. 할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 기억하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기억해. 우리 같이 살았지. 좁은 방에서.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따뜻했어요.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고마워, 명준아.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내 덕분에 나는 다시 사람이 됐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할머니. 할머니 덕분에 저도 살았어요. 우리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병원에 갔어요. 할머니는 조금씩 회복되고 계셨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니 기억도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어떤 날은 예전 아틀리에 이야기를 하셨어요.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다고요. 배우들이 무대 의상을 맡기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날은 아들 이야기를 하셨어요. 처음에는 착한 아이였다고요.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했다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변했다고 하셨습니다. 돈이 생기면서부터라고 했어요. 할머니의 가게가 잘 되고 건물 가격이 오르면서부터 아들이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울지 않으셨어요. 그저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검찰이 정한수 회장을 기소했습니다. 죄목은 여러 가지였어요. 재산 탈취, 디자인 도용, 불법 감금, 노인 학대.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공판 날
저는 방청객으로 참석했어요. 법정에 정한수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찬 채였어요. 예전의 당당한 모습은 사라지고 초라한 죄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기소장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정한수는 1985년부터 2025년까지 40년간 친모인 정소희를 불법으로 감금하고 재산과 지적 재산을 탈취했다고 했어요.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어머니의 치매 증상이 심해 보호 차원에서 요양시설에 모셨다고요. 재산은 합법적으로 상속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1986년 건물 매매 계약서가 나왔어요.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강제로 매각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할머니의 스케치북과 HS 패션 제품의 비교 자료도 제출되었어요. 전문가 감정 결과 99%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녹화한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법정 스크린에 할머니와 회장의 대화가 흘러나왔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넌 내 아들이었어. 내가 낳아서 키운 아들이었어. 그런데 넌 날 버렸어.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정한수 회장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재판은 석 달간 계속되었습니다. 증인들이 나왔어요. 할머니의 옛 고객들이 증언했습니다. 정소의 디자이너가 얼마나 뛰어난 실력을 가졌었는지 말했어요. 요양원 직원도 나왔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면회객이 없었다고 증언했어요. HS 패션 그룹의 전 직원들도 나왔습니다. 회장이 어머니의 디자인을 자기 것으로 돌렸다고 폭로했어요. 증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마지막 공판 날이었습니다. 검사가 최종 의견을 진술했어요. 피고인은 40년간 친모를 감금하고 착취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인륜을 저버린 극악무도한 범죄라고 했어요.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변호인이 최후 변론을 했습니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요. 어머니께 용서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정한수 회장은 한 번도 할머니를 찾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정한수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법정이 웅성거렸어요. 정한수 회장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재판장이 이유를 설명했어요. 피고인은 치매에 걸린 친모를 40년간 방치하고 학대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재산과 창작물을 탈취해 부를 축적했다고요. 이는 효를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라고 했습니다.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어요. 판결이 끝났습니다. 정한수 회장이 끌려나갔어요. 저는 방청석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승리했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어요. 그저 허탈했습니다. 40년이었어요. 40년 동안 할머니가 겪으신 고통은 12년형으로 갚아질 수 없었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한마디만 했어요. 정소의 할머니는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할머니께 판결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할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창밖을 보고 계셨어요. 한참 뒤에 입을 여셨습니다. 불쌍한 아이야. 저는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아들을 불쌍하다고 하셨어요.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이 사람을 망치는구나. 내 아들을 망쳤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할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가 제게 부탁하셨어요. 옷을 만들고 싶다고요. 저는 다음 날 바늘과 실, 천을 사왔습니다. 병원에서 허락을 받아 작은 작업 공간을 만들었어요. 할머니가 다시 바늘을 잡으셨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한 땀 한 땀 꿰매기 시작하셨어요. 드레스였습니다. 할머니는 일주일 동안 매달리셨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늘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간호사들이 걱정했지만 저는 말렸어요. 할머니가 행복해 하시니까요. 일주일 뒤 드레스가 완성되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하얀 드레스였는데 레이스와 실크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할머니가 만들었을 그 화려한 옷들이 떠올랐어요. 할머니가 드레스를 제게 주셨습니다. 이건 너 주는 거야. 저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남자인데요.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내가 나중에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 줘. 그 사람한테 입혀줘. 저는 드레스를 받아들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나야말로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그냥 잊혀진 사람으로 죽었을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는 절대 잊혀질 분이 아니에요. 그날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패션계에서 정소의 할머니를 재조명하기 시작했어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할머니의 옛 작품들과 스케치북이 전시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패션 학도들, 디자이너들, 일반인들, 모두가 할머니의 작품을 보며 감탄했어요. 어느 날 큰 패션 브랜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소의 할머니와 협업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할머니께 여쭤봤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이제 됐어. 나는 충분히 했어.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돌아왔잖아.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저는 한 가지 더 하고 싶었어요. 할머니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회수된 할머니의 재산 일부를 사용했어요. 정소의 패션 장학재단. 가난하지만 재능 있는 디자인 학생들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그토록 사랑했던 옷 만드는 일, 그 꿈을 이어갈 젊은이들을 돕고 싶었어요. 할머니는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병원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셨어요. 저는 매일 아침 병원에 갔습니다. 일이 아무리 바빠도 할머니와의 시간을 빠뜨린 적이 없었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바늘을 잡으셨습니다. 손이 예전만큼 빠르지는 않았지만 멈추지 않으셨어요. 작은 손수건을 만드시기도 하고 천 조각으로 꽃을 만드시기도 했습니다. 그걸 병원 간호사들에게 나눠주시곤 했어요. 간호사들은 할머니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병원에 갔습니다. 할머니 방문을 열었어요. 할머니가 창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벚꽃이 피는 계절이었어요. 창밖으로 분홍빛 꽃잎이 날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불렀습니다. 할머니가 돌아보셨어요. 평소보다 얼굴이 더 밝아 보였습니다. 명준아 봐. 꽃이 피었어. 할머니가 창밖을 가리키셨어요. 저도 창가로 갔습니다.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우리는 한참을 벚꽃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할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명준아, 나는 행복했어. 저는 할머니를 돌아봤어요.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 덕분에 나는 다시 사람이 됐어. 내 이름을 되찾았어. 그리고 마지막까지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할 수 있었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차가웠습니다. 예전보다 더 차가웠어요. 명준아, 나는 곧 갈 것 같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오래오래 사셔야죠.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야. 나는 알아. 내 몸이니까. 할머니가 침대 옆 서랍을 여셨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셨어요. 낡은 금속 상자였습니다. 할머니가 상자를 제게 주셨어요. 이건 너 주는 거야. 내가 없어지면 열어봐. 저는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괜찮아. 나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아. 오히려 평화로워.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이 드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깨어나지 않으셨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패션계 인사들이 많이 왔어요. 할머니를 기억하는 옛 고객들도 왔고 장학재단의 학생들도 왔습니다. 모두가 할머니를 애도했어요. 저는 영정 사진 앞에 섰습니다. 젊은 시절 할머니의 사진이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편히 쉬세요.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가 주신 상자를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글씨였어요. 명준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떠났겠구나. 슬퍼하지 마. 나는 행복했어. 마지막 3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내가 나를 어둠에서 꺼내줬어. 내가 내 손에 다시 바늘을 쥐어줬어. 내가 내 이름을 되찾아줬어. 나는 평생 옷을 만드는 사람이었어. 그게 내 정체성이었고 내 삶이었어. 40년 동안 그걸 빼앗겼을 때 나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어. 하지만 너를 만나서 나는 다시 살아났어. 고마워. 명준아, 너에게 부탁이 있어. 내가 만든 마지막 드레스 기억하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라고 했던 그 드레스. 그걸 꼭 입혀줘. 그리고 행복해져. 내가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그리고 장학재단 잘 부탁해. 가난하지만 꿈이 있는 아이들을 도와줘. 나처럼 빼앗기지 않게, 나처럼 잊히지 않게 도와줘. 명준아, 사랑해. 내가 내 마지막 희망이었고, 내 마지막 기쁨이었어. 고마워. 정소희. 저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할머니의 뜻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정소의 패션 장학재단을 확대했어요. 더 많은 학생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이야기를 책으로 펴냈습니다. 손끝에 남은 기억 마이너스 정소의 디자이너의 생애.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읽고 감동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작은 아틀리에를 열었어요. 할머니의 이름을 따서 아틀리에 소희라고 지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할머니가 남기신 디자인들을 복원했어요. 그리고 젊은 디자이너들과 함께 새로운 옷들을 만들었습니다. 장학재단 학생들에게 일자리도 제공했어요. 아틀리에는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한 여자가 아틀리에를 찾아왔습니다. 28살쯤 되어 보였어요. 디자인을 공부하는 학생이라고 했습니다. 여자가 말했어요. 정소의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았다고요. 자기도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자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옷에 대한 열정이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 여자는 자주 아틀리에에 왔습니다. 함께 일하게 되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2년 뒤 저는 그 여자에게 청혼했어요. 결혼식 날 저는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드레스를 꺼냈습니다. 하얀 드레스, 레이스와 실크로 만든 아름다운 드레스. 신부가 그 드레스를 입었어요. 완벽했습니다. 마치 그녀를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꼭 맞았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저는 혼자 할머니 묘소에 갔습니다. 묘비 앞에 섰어요. 디자이너 정소희, 사람들에게 꿈을 입혀주신 분. 저는 꽃을 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저 결혼했어요.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드레스 입혔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할머니 덕분에 저도 행복해졌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할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저는 40이 되었습니다. 아틀리에 소희는 작지만 알려진 곳이 되었어요. 할머니의 정신을 이어받은 브랜드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장학재단은 지금까지 200명이 넘는 학생들을 도왔어요. 그중 많은 학생들이 디자이너가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뿌린 씨앗이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가끔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요양원 3층 끝방의 문을 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여전히 하루 8만 원 받는 청소부로 살고 있었을 겁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어둠 속에 버려져 계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것처럼 방치된 한 할머니를 발견했어요. 그 할머니가 제 인생을 바꿔주셨습니다. 아니, 우리가 서로를 구한 겁니다. 세상에 버려진 두 사람이 서로를 붙잡고 일어선 거였어요. 오늘도 저는 아틀리에에서 일합니다. 바늘과 실을 다루며 천을 재단하며 옷을 만듭니다. 할머니가 그러셨던 것처럼요. 손끝에는 여전히 할머니의 온기가 남아 있습니다. 한 땀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할머니가 생각납니다. 떨리는 손으로도 멈추지 않으셨던 할머니.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셨던 할머니. 마지막까지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선물하셨던 할머니. 저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평생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전할 겁니다. 버려진 사람은 없다고요. 잊혀진 꿈은 없다고요. 아무리 어두운 곳에 있어도 누군가 당신의 손을 잡아줄 거라고요. 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제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아틀리에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옵니다. 저는 바늘을 듭니다. 그리고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시작합니다. 할머니의 손끝에 남았던 그 기억처럼 사랑과 희망을 담아서요. 사연 마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손길이 닿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연이었습니다.